네, 송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교육 임성숙 선생님 교과서를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77페이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77페이지는 광물의 특성, 암석의 분류, 풍화, 암석의 순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다 푸셨죠? 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물의 특성은요, 총 5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색인데 어떤 색이에요? 겉보기 색이라고 했었습니다. 겉보기 색. 겉으로 보이는 색을 말하고 있고 광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런데 겉보기 색으로 가끔씩 구별 안 가는 거는 가루를 내보라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색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색은 어떤 판이라 긁어야 된다? 좋은 판이라 긁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굵기는 광물의 단단한 정도를 말하고 있고 단단하면 잘 안 긁히고 단단하지 않으면 긁힌다라고 얘기했어요. 광물 2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어떤 걸 기억하면 됐었습니까? 그렇죠. 방해석하고 석영이 있었죠. 어떤 게 더 단단해요? 석영이 더 단단하다 보니까 석영으로 방해석을 긁으면 긁을 수 있다. 근데 방해석으로 석영을 긁으면 긁을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모수굵기계로 했을 때 석영은 7이고 방해석은 3이다.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성은 딱 하나만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뭐 어떤 거? 철석, 자철석입니다. 그래서 자철석만 기억하자. 금속 같은 철 같은 거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말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방해석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어떤 기체가 나온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온다. 그래서 방해석의 주요 성분이 뭐냐면은 탄산칼슘입니다. 이 탄산칼슘이 묽은 염산과 반응하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온다. 그리고 물하고 염화칼슘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이산화탄소. 그렇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석은요, 우리 지구상의 암석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만들어지죠. 화성암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화산암하고 심성암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화산암이죠. 자, 화산암은 마그마가 빨리 식어요? 천천히 식어요? 빨리 식어요. 거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나온 용암이 빠르게 식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암석이고 결정의 크기는요? 작아요. 심성암은요? 심성암은 결정의 크기가 크고 마그마의 식는 속도가 천천히 식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생장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자, 퇴적암 같은 경우는 퇴적물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으로 퇴적물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구별한다. 그래서 여암, 사암, 이암, 셰일, 석회암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적물의 종류가 다른 것들이 쌓이면서 줄무늬가 나와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충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은 뭐가 발견된다? 화석이 발견된다. 이렇게 두시고요. 그럼 화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화성암. 어렵죠? 마그마는 화석도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녹았던 마그마가 굳어버렸기 때문에 화성암에서는 화석을 발견할 수가 없다. 변성암은요, 높은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 암석으로 압력의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생기는 아름다운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엽리라고 한다. 엽리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암석 2가지. 마암 또는 편암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풍화 암석의 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풍화는 암석의 물이나 공기, 생물 등에 의해서 점차 작은 크기로 부셔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1번은 풍화겠죠. 이 풍화는 2가지로 또 나뉘어집니다. 그냥 박살난다. 기계적 풍화. 성분이 변한다. 화학적 풍화입니다. 자, 기계적 풍화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물이 얼어서 그 틈을 벌린다. 식물의 뿌리 작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식물의 뿌리가 그렇죠. 돌을 감싸서 부시거나 암석의 틈에 들어가가지고 틈을 벌려서 부신다.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리작용, 오, 되게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박리작용이 뭐냐면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던 암석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부셔지는 걸 말한다. 자, 그럼 화학적 풍화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이끼가 암석을 녹인다. 그리고 물하고 산소 같은 게 닿으면서 암석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자, 마지막.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거가 어떤 걸 녹인다? 석회암을 녹인다. 그래서 어떤 동굴을 만든다? 석회 동굴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풍화가 일어나다가 보면은 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땅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토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양의 층마다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토양의 생성 과정이 조금 중요했었죠.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2번, 광물의 특성을 이용하고 자철석과 흑은모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자철석하고 흑은모의 겉보기 색은 어떤 색이에요? 둘 다 검정색이죠. 그런데 조훈색이 달라요. 자철석은 어떤 색? 검은색. 흑은모는 하얀색이죠. 그래서 이걸로도 구별할 수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성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 그래서 흑은모는 자성이 없지만 자철석은 자성이 있습니다. 네. 광물과 암석의 활용 방안 및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광물과 암석은 현대에 와서야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X죠.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활용했어요. 뗀석기, 간석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런 것들부터 이미 사용을 했었고요. 화강암은 약하고 잘 부셔지기 때문에 건물의 외벽이나 축대 등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X. 심지어 여러분 나가실 때 후문을 보시면은 후문의 교문의 그런 성불이나 이제 바닥돌 이런 것들이 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광물과 암석은 한정된 지구의 자원이므로 광물과 암석은 재활용하고 아껴줄 필요가 있다. 맞죠? 그리고 심지어 생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된다. 잘 아끼고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성암, 태정암, 변성암 중 하나를 고른 뒤 선택한 암석을 다른 암석으로 변하여 순환하는 과정을 생각하시오. 항상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태초마을부터 생각하면 좋다고 했어요. 태초마을이 어디입니까? 마그마였습니다. 마그마. 자, 마그마가 식었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화성암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암석으로 보여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화강암이죠. 밝고 알갱이의 크기가 아니 크죠? 커요. 알갱이가 이건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자, 그런데 이게 부셔져 버렸어요. 뭐가 됩니까? 퇴적물이 되죠. 이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완성됐습니까? 퇴적암. 이거는 어떤 암석인 것 같아요? 여감이죠. 자갈이 보이죠? 여감. 자, 그런데 이게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해버렸어요. 변성암. 자, 이 변성암이 녹아버렸네요. 마그마가 되는 겁니다. 자, 순환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대륙이동설과 판구조론 그리고 화산대와 지진대에 관련된 내용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자, 대륙이동설은 총 4가지 증가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백예너가 주장을 했었고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하더라. 남아메리카의 어떤 해안선? 동해안선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선이 일치를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화석의 분포였다. 그래서 메소사우루스랑 글로소프테리스는요, 바다를 헤엄쳐 갈 수 없는 생물이에요. 이렇게 화석대가 이어지는 걸로 봐서는 옛날에는 붙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흔적이에요? 빙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남극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은 아프리카에 있었대요. 이 아프리카에서 빙하가 이제 넓게 퍼져가면서 흘렀던 흔적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대륙이 이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붙어 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5대륙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판게아 전에 곤드와나라고 합니다. 곤드와나에 이제 그 유라시아 그런 대륙과 그 북아메리카 대륙 같은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게아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는 곤드와나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산맥의 일치성.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의 칼리도니아 산맥이 지형이라든지 지층 이런 것들이 비슷하더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뭐였습니까? 멘틀의 대류 현상. 그렇죠. 멘틀의 대류 현상입니다.
그리고 대륙 이동설에 따르면 과거에 하나의 땅이었대요. 뭐였습니까? 판게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개의 땅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동하면서 현재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다음 볼게요. 지진대 및 화산대와 판의 경계를 볼 텐데, 판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이에요. 여기를 보고 우리는 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몇 킬로미터예요? 100km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여러 개의 조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조각 정도 될까요? 10여 개의 조각 정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판 위에 있는 대륙도 같이 움직인다는 판 구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진대와 화산대와 판의 경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진대 및 화산대의 분포는 어떤 경계랑 일치한다?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륙 이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은 항상 현재와 같은 분포를 유지했다. 오, X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붙어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동했다가 지금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해안선의 모양은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이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맞죠? 네.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자, 과거의 모든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다라는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있었다. 네. 그럼 뭐예요? 맞는 말이죠. 네. 그러면은 바다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판이 탈랐어. 판 탈랐어.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이거 초바다라고 합니다. 초바다. 그래서 그 탈라사가 그리스어로 바다라는 뜻이고요. 게아가 그리스어로 대륙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진과 화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진은 전 세계에 고르게 발생한다. 죽어요. X. 그러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맨날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화산대는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말한다. 동그라미, 자주 일어난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진대와 화산대는 판의 경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까이 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화산과 지진이 발생한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판의 경계와 더 가깝기 때문이다. 자, 판의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어디가 더 가깝다? 일본이 더 가깝다. 거기서는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 적게 일어난다?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 하면은 판하고 판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어긋나면서 계속 끊어지는 현상이 나오기도 하고 긁히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산하고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요. 특히 일본은요,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는 곳에 있습니다.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면서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풀어보시고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물의 특성을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광물의 특성은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겉보기 색이랑 좋은 색,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굵기, 자성, 그리고 염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산과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산화탄소 거품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방해석이라는 광물 말고 암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암석은 어떤 암석이 있었습니까? 오, 좋아요. 대리암이 있었고요. 대리암 이전이 뭐였습니까? 석회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석회암에서 대리암으로 변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똑같이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석 광물의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암석은요 3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화성암, 그리고 퇴적암, 변성암이죠. 그러니까 4번에는 여기선 퇴적암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화성암은 2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화성암은 심성암과 화산암으로 나뉩니다. 심성암은 마그마가 식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리다 보니까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 화산암은 마그마가 빨리 식어요. 그러니까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아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퇴적암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서로 다른 퇴적물의 2종류가 쌓이게 되면은 줄무늬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층리라고 한다. 그리고 생물의 유해 같은 게 쌓여서 퇴적이 된다. 뭐였습니까? 화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가 발견이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암석들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아름다운 줄무늬가 만들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리. 압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생긴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른 특징으로 큰 결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화가 있는데 암석이 물이나 공기, 생물 등의 작용으로 잘게 부셔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걸 보고 우리는 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암석이 부셔지게 돼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진다. 그런 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토양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넘어갑니다. 백엔어는 대륙 이동의 증거를 무려 4가지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륙 위에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하고 있다. 화석이 분포하고 있다. 빙하의 흔적이 있다.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산맥에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대륙 간에 이렇게 4가지 정보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뭐였습니까? 그렇죠.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였습니다. 그래서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거라고 말을 했는데 이 판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이론이 발전됐어요. 그게 어떤 구조론? 판 구조론이다. 그리고 판이 움직여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지진 때, 화산 때는 어떤 것과 일치하고 있다? 판의 경계와 일치하고 있다.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반려한 유무암, 화강암, 현무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로 가니까 반려암하고 현무암이 있네요. 어떤 특징이에요? 색깔 차이. 색깔이죠. 색깔인데 어떤 색이에요? 밝은 색이에요? 어두운 색이에요? 아, 그래서 어두워요? 네, 어두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암석의 색이 어두워요? 자, 니은. 그런데 얘라고 했을 때 반려암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렇죠.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큰가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마그마가 빨리 식나요? 천천히 식나요? 그렇죠. 심성암이냐고 물어봐도 되겠죠.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적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에서 순서도 같은 거 있잖아요. yes, no 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문제라고 보면 돼요. 자, 다음. 광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흑은모는 광물의 색과 좋은 색이 같다. 아닙니다. 광물의 색은 어떤 색? 검은색, 좋은 색은 흰색입니다. 자, 황철석과 자철석은 모두 자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죠. 황철석은 붙어요? 안 붙어요. 자철석은 붙어요. 방해석이 물금연산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까? 맞습니다. 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풍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암석 표면에 있기는 암석 성분을 바꿀 수 있다. 맞습니다. 기계적 풍화, 화학적 풍화? 화학적 풍화. 암석의 틈에 스며든 물이 얼면서 암석의 틈을 넓힌다. 기계적 풍화라는 거 알 수 있죠. 암석의 틈을 파고든 식물의 뿌리가 자라나면 암석을 부순다. 기계적 풍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 석회암을 녹여서 석회 동굴을 만든다. 화학적 풍화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땅속의 암석이 땅 위로 드러나면서 암석을 누르던 압력이 강해져 암석의 표면이 떨어져 나간다. 우선은 이거는 기계적 풍화예요, 화학적 풍화예요? 기계적 풍화인데 틀린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압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약해지게 된다라는 걸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가는 팡의 경계에 나는 지진대와 화산대를 나타내고 있다. 가와 나는 대체로 일치한다. 맞죠? 지진과 화산 활동은 대륙 중앙에서 일어난다? No, 뭐예요? 판 경계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 자, 판이 이동하면서 판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한다. Yes.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7번은 1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은 어떤 암석이에요? 현무암이고, 니은은 뭐예요? 화강암이죠. 생성장소 생각해 볼게요. 생성장소에 따라서 심성암이냐 화산암이냐 구별할 수가 있는데 현무암, 신성암, 화산암. 화산암. 화강암. 신성암이죠. 결정 크기 봅시다.
결정 크기는요? 작고 커요. 작고 크죠? 그런데 마그마 식는 속도 빠르고 느리다. 그리고 색깔 어둡고 밝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감성만 보고서. 백연어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 이제는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빙하의 이동 흔적, 그 다음에 화석의 흔적, 해안선의 일치, 산맥의 일치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판의 이동으로 대륙 분포가 바뀐 까닭을 판의 구조와 설명해 보세요. 판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멘틀의 대류로 인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던 대륙도 같이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륙은 지각에서 이제 바다 위로 드러나 있는 대륙 지각이나 해양 지각이 결국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이 이동한다는 거는 그 위에 있는 지각도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륙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빛의 경로와 다양한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경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반사는요, 빛이 다른 물체에 부딪혀서 진행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빛이 꺾여버린다. 그럼 뭐겠어요? 굴절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물체를 보는 과정은 광원을 직접 쳐다보거나 물체를 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광원을 직접 쳐다보는 경우에는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쳐다보게 되면은 빛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두 번째는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볼 때에는요, 광원에 나온 빛의 일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사가 되는 겁니다.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면은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을 보도록 할 텐데 눈으로 지금 물체를 보고자 하는 건데 반사된 빛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체와 상의 크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리고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도 당연히 같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은 각각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그래도 조금 연계해서 생각하면 좋은 거는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를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똑같은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거울 같은 경우는 빛이 반사되는 원리이고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이 굴절되는 원리다 보니까 좌우가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의 크기라든지 거꾸로 서 있냐 바로 서 있냐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도 당연히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은 외우기가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목 거울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 생긴다. 그래서 확대경으로도 많이 이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목 렌즈 한번 볼게요.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에 관계없이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긴다. 그래서 근시용 안경에 많이 이용된다고 했었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전등 아래에서 책을 보는 과정을 빛의 경로를 이용하여 쓰시오. 자, 전등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빛의 일부가 어디로 가요? 책으로 갑니다. 그 책에 부딪히면서 뭐가 일어나요? 반사가 일어나죠. 반사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순서대로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다음. 거울과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요. 평면 거울은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같다. 맞습니다. 네. 오목 거울은 빛을 모을 수 있어서 자동차의 전조등으로 이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볼록 렌즈로 아주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크게 보인다. X. 크게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작게 보이고요. 거꾸로 선상입니다. 그냥 보는 게 더 낫다요. 네. 그래서 볼록 렌즈는 보통 가까운 물체를 볼 때 많이 사용하죠. 가까운 물체를 확대할 때. 좋습니다. 자, 빛의 경로와 거울에 의한 상과 렌즈에 의한 상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 128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빛의 경로는요,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선은 빛의 반사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자면 입사각하고 뭐가 같아요?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습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반사법칙이라고 하죠. 맞나요? 네. 반복. 자, 그리고 빛의 굴절 같은 경우는요, 입사각하고 굴절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사각이 커지면은 굴절각도 커진다, 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를 보는 방법에는 광원을 직접 쳐다보거나 광원이 물체에 딱 가면서 반사된 빛을 우리가 쳐다보는 이 두 가지 과정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평면 거울 같은 경우는 물체와 같은 크기의 상이다.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같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어떤 거울이겠어요? 볼록 거울입니다. 뭐라고요? 볼록 거울. 그래서 물체보다 작고 발어선 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이드 미러 같은 데 사용되고 있죠. 오목 거울은 물체와 거울이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고요. 물체와 거울이 멀 때는 거꾸로 선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멀 때는 크고 아주 멀면은 작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확대경이라고 하죠. 여러분 화장실 거울 같은 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용 거울을 약간 여러분 얼굴을 확대시켜서 볼 때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치과용 치료 거울 있죠. 그래서 치아 거울 같은 거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록 렌즈는 물체와 렌즈가 가까울 때는 물체가 크고 바로 선상이 보이고 물체와 렌즈가 멀 때는 거꾸로 선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돋보기에 많이 이용을 하죠.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렌즈겠어요? 오목 렌즈겠죠.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발원 선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시를 교정할 때는 뭘 사용한다? 볼록 렌즈를 사용한다. 그리고 근시를 교정할 때는 오목 렌즈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모든 물체는 스스로 빛이 내기 때문이다. 이건 맞아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화장실 들어가면 막 빛나겠죠?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반사되죠.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눈에 나온 빛이 물체 표면에서 굴절된다? 반사된다고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반사. 흡수도 아니고 여기도 반사죠. 자, 눈에서 나온 빛이 다시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우와, 이걸. 생각 4번도 앞에서 틀렸네. 눈에서 나온 빛이요. 맞네. 얘도 눈에서 나온 빛이네. 와, 이거 되게 무섭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거나 지금 이렇게 간다는 건데, 말이 안 돼요. 네. 여러분, 눈이 광원이어야 되지, 가능한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그림은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을 나타낸 것이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한번 볼게요. 거울 뒤쪽에 상이 생긴다. 맞죠? 네. 상은 물체와 같은 크기다. 맞죠? 기억이 커지면 니은도 커진다. 기억은 뭐예요? 입사각. 니은은요? 반사각이죠. 입사각이 커지면 당연히 반사각도 커집니다. 반사법칙에 의해서요. 자, 그 다음에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20cm다. 맞죠? 답은 5번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나가는 곳에 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반사된 빛의 연장선상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상이 생긴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6번. 어느 마을의 상거리에 나타난 것이다. 어떤 거울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볼록 거울입니다. 왜? 왜냐면은 빛이 퍼져요. 빛이 반사되면 퍼져요. 그러니까 넓은 곳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안 보이는 코너 같은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볼록 거울을 이용하면요. 다음 7번. 이거는 어떤 렌즈겠어요? 볼록 렌즈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상이 거꾸로 되고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바다가 이렇게 좁은 구슬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모래가 지금 위로 가 있고 하늘이 아래로 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대미를 같이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부 정말 힘들겠지만 열심히 잘 해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송생과학을 들은 친구들이라면 100점 맞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고요. 인생에는 점수를 얻는 게 제일 쉽습니다. 100점만 맞으면 되는 이 간단한 시험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밝은 일만 생기기 바라겠습니다. 송생과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생과학 조태꿀 송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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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쌤 야호 송생 야호는 뭐야? 수고하셨어요.